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제연구원 서승환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제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산을 걸으면서 오늘 발제 때 인트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인트로를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2019년 1월에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의 국참사원 꽁세유데타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프랑스 정부 내에서 다양한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좀 고민해서 우리에게 보고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이영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만나봐도 참 그런 듀얼리즘, 그 이원론이 참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1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1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장의 내용이 그 규범적 틀, 규범의 체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영봉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에서 평가를 할 때 제일 안정적이다, 가장 우수하다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거시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참 훌륭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의외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것이 꽤 훌륭한 규범 체계, 규제 체계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 평가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만큼이나 이 규범 체계, 규제 체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의 모든 나라, 최소한 OECD 회원 국가는 대부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규제인데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규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처음 제정이 되었던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 규정은 유지가 되었었고요. 비교적 최근에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가 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우리의 현재의 실정법에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실정법의 규정, 법의 규정을 빙산의 물 위에 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의 맨 꼭대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빙산의 꽤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규제 전략이고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 정책상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은 우리 실정법의 어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살펴보면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그 이전에 지침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기업 또는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행위 또는 활동을 규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서에서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기업 등의 행위 또는 활동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 등을 나열한다 하는 방식이 포지티브 규제다라고 이렇게 정부 2008년도 문서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부만 이런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 이후에 당연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이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에 이 새로워 보이는 이 규제 방식을 한번 점검해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추진하면 될까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전경련에서 한 2008년 이후에 2010년 무렵에 이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또 발간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유행어 혹은 일종의 담론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합니다.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협의, 좁은 의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금지 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이제 좁은 의미이고요. 그것보다 넓은 의미,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이렇게 규제 정책으로 선언하게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금지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기존 규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학문적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라는 말은 엄밀한 학문적 개념은 아닙니다. 최소한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이 주요국의 최소한 행정법 교과서, 공법 교과서, 법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네거티브 규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또 학문적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행정법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를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 비슷합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이 행정을 규율하는 국내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행정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행정법이라는 것을 강의할 때 첫 시간에 그럼 도대체 행정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두 가지의 개념 정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쟁쟁한 공법학자들, 독일의 공법학자들이 행정이란 무엇이다 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네가티브 베슈티뭉, 포지티브 베슈티뭉입니다. 적극적 정의와 소극적 정의입니다. 물론 포르슈토프라는 진짜 20세기를 대표하는 공법학자 중에 한 명인데, 행정은 정의 내릴 수 없다, 다만 기술할 수 없을 뿐이다 라는 게 어쩌면 통설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실정법에서는 개념 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개념 정의의 방식이 네가티브 베슈티뭉, 소극적 정의 혹은 포지티브 베슈티뭉, 적극적 정의인가의 차이입니다. 이 밑에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를 하면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규제라는 이 아이디어가 꼭 그렇게 최근에 나온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1789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인권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프랑스 인권선언 제5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tout ce qui n'est pas interdit est permis라는 말은 프랑스 공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허용한다. 예. 프랑스 인권선언 제5조의 제2문에 나오는 말을 조금 그 일종의 맥심처럼 이렇게 살짝 바꾼 내용인데요. 예. 그 프랑스 인권선언 제5조 제2문의 내용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허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1700년대에는 사회가 비교적 단순해서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것이 꽤 일종의 블랙스완, 예, 검은 백조와 같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충격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일일 수 있었을 겁니다. 예. 19세기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00년대 미국 헌법을 기술할 때는 사회가 단순해서 그냥 권력 분립만 우리가 연구하면 되었다. 그런데 19세기로 넘어오고 20세기로 넘으면서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됐고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의 이른바 행정과학을 연구하게 됐다. 그리고 그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과학은 미국에 와서 행정학으로 꼽히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단순했던 시절에는 그냥 법으로 금지하는 것, 만약에 이 검은색, 이 블랙스완의 검은색의 영역을 금지의 영역이라고 하고 이 그 바탕이 되는 흰색의 영역을 허용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사회가 단순했기 때문에 금지의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금지의 영역이 늘어납니다. 수많은 과거에는 그냥 블랙스완 한 마리였다면 이제는 수많은 블랙스완이 그 흰 도화지를 덮게 되는 거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프랑스 그리고 다른 나라 역시도 어떻게 해야 이 규범 체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 보다 많은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최소한 근대법의 정신인데 어느새 수많은 규제로 이른바 규제 매트릭스로 둘러싸여 버리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이 네거티브 규제라는 규제 정책, 그다음에 어떤 실정법상의 원칙이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날드 드워킨이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법 철학자입니다. 로날드 드워킨이 사실 로날드 드워킨은 본인이 여러 편의 논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법 실증주의자입니다. 자연법론자가 아닙니다. 법 실증주의자인데 그 이전에 드워킨 이전에 하트 같은 사람과는 다르게 수많은 판례를 보니 규칙이라는 것과 원칙이라는 것이 구별되더라. 그리고 그에 덧붙여 또 정책이라는 것이 구별되더라. 제가 이 내용은 그 드워킨의 논문, 유명한 논문을 이렇게 그냥 그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있는 규범이고, 원칙이라는 것은 정의, 공평,
혹은 또 다른 어떤 도덕적 측면의 무엇을 요구하는 규범이고요. 룰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위 all or nothing, 적용이 되거나 적용이 되지 않거나 라는 형식을 가진 원칙과 그러니까 룰과 프린서플을 구별하는 건 꽤 법학에서 중요한 담론이기도 한데요. 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충돌하는 하나의 규범이 다른 규범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라는 규범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최적화하는, 저희 공법 영역의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가 충돌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원칙이 다른 하나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적화하는 지점을 찾는 규범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되는 원칙 혹은 정책을 정하고 있는 규범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소위 규제의 원칙입니다. 제1항에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비례 원칙. 사실 비례 원칙은 소위 경찰행정법에서 출발을 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헌법상의 원칙이 되기까지도 했던 규범인데요. 이제 처음 우리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될 때부터 이렇게 이 5조가 이 조문이 이런 원칙이 선언이 되었고요. 소위 규제 형평이라는 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사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소위 중소기업 영향평가, 개별 사안에서의 정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범이라는 것이, 규제라는 것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어떤 개별 사안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최소한 고개가 갸웃해지거나 오히려 좀 부당해 보이는, 그래서 그 개별 사안에서의 정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7조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정책 혹은 원칙이 우선 허용 사후 규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입법 방식의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입법 방식의 유연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2, 제1항 1, 2, 3, 4호에 입법 방식의 유연화의 4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좁은 의미의 네거티브 규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제가 규제조정실에서 우리 담당 사무관님께,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받고 전 세계에 도대체 그 무역, 투자 이런 분야 말고요, 네거티브 규제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느냐, 그걸 한번 찾아봐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행정법 교과서에 나오는 네거티브 베스티뭟, 포지티브 베스티뭟 말고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인쇄잉크 공업연합회에서 소위 그 일본 후생성의 교세 시도, 행정지도에 따라서 제정한 일본식의 표현은 자주규제인데요. 자율규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1973년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막 환경 규제, 사회적 규제가 대두되던 시기입니다. 어떤 국민의 안전, 위험,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 당시에 1973년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조금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후생성이 행정지도란 우리나라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행정지도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세의 시도라고 실제로 유럽의 행정법 교과서에 있는 교세의 시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교세의 시도로 규범을 제정하게 합니다. 그 음식물의 표면에 닿는 그 잉크를 그러니까 표면을 포장지에 잉크를 묻혀서 이제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닿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번 쭉 너희가 연합회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봐라. 그거는 인쇄잉크에서 빼자. 최소한 식품과 관련된 포장지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급기야 식품 영역에 있어서는 포지티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흰색 바탕에 검은색을 칠하는 것인지 혹은 검은색 바탕에다가 흰색을 칠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네거티브 베이스 팀뭉, 포지티브 베이스 팀뭉인데 꼭 검은색 바탕에 흰색을 칠하는 게 혹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을 칠하는 게 무엇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향성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현재 이 인쇄잉크 공업연합회의 자율 규제는 식품의 영역은 포지티브로 이미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우리도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하는 그 부분은 여전히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넓은 그렇지만 여전히 좁은 의미의 네거티브 규제는 포괄적 개념정의인데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인정하는 요건, 개념 등을 미래에 포섭할 수 있게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입니다. 여기에 쓰인 방법론은 포섭입니다. 그런데 이 포섭이라는 방법론은 21세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19세기 독일에서 사용했던 방법론이기도 하고 2000년 전에 로마의 법률가들이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섭이라는 방법론이 얼마나 큰 임팩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는 가장 비근한 예가 죄송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그 행정행위라는 개념, 우리나라에 사실 19세기 독일 행정법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개념을 그런 포괄적 개념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니 행정과 행정소송과 이 공법의 영역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행정법 시간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리고 사실 행정 규제는 아니지만 그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소위 권리를 제한한 것은 맞으니까요. 그 개념으로. 또 다른 하나는 영국에서 FSMA 2000이라는 법률을 제정하고 뒤따라서 호주에서 제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영국과 호주의 규범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때 이른바 포괄적 개념 정의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꽤 많은 이번에도 역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꽤 오랫동안 활용했던 법학의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그 임팩트는 굉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페발퉁스악트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 개념 정의가
엄청난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의 예만 봐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이란 이 포괄적 개념 정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학계와 산업계가 엄청난 학습을 한 끝에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그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연한 분류체계는요, 그 추상적 개념의 활용과 거기에 덧붙여 하위규범 내지 소관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규범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혁신 카테고리를 설정한 것이 그 핵심이긴 하지만 그 방법론을 살펴보면 추상적 개념을 활용하고 하위규범 내지 소관기관의 위임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제 가장 넓은 의미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요,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이거는 사실 규제 샌드박스하고도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른바 리스크의 배분과 행정의 재량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리스크를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겁니다. 신산업의 조기 출범, 그 이후에 사후평가 관리를 통해서 규범을 확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이전에도 영국의 FCA는 우선 허용 사후평가 관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옵션 A에 해당하는 은행업 인가의 정식 절차는 우리와 비슷한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준비가 조금 덜 된 인가 신청자에게 조건, 부관이죠. 행정행위의 부관이죠. 부관을 붙여서 조건부 인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완전 인가를, 그러니까 부관을 떼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가를 하는 방식이 2015년도에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국만 그런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전문 은행을 출범시키는 그 테스트베드의 그 공간을 마련할 때 금융위원회가 일반 은행과 똑같은 은행업 인가를 해주면서 부관, 조건을 붙였습니다.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시키는 거죠. 일반 오프라인의 영업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가는 똑같습니다. 하도 반대가 많고 논란이 많으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묘수를 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지금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4대 금융지주 회사보다 상회하거나 그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이 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위 행정의 독자성에 기반한 행정 재량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네거티브 규제,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법학의 오랜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방향의 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의 법률가나 19세기 독일의 법률가나 2000년 전에 로마의 법률가들이 늘 사용해왔던 방식인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